정부의 고강도 가상화폐 규제 방침이 전해지면서 한 주간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는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부처가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자세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희환 경제평론가 노영희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정부의 규제 움직임과 시세 동향을 좀 정리를 해보면 지옥과 천당을 좀 오고 갈 정도로 급등락을 반복했다고 하는데 일단 법무부가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을 하고 거래소 폐쇄 구상까지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투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그 근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관도 마찬가지고 조직도 마찬가지고 모두 가상화폐, 그러니까 정확히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암호화폐라는 게 정확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거는 미래 먹거리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거는 돌멩이다. 네, 돌멩이라는 표현까지 나왔었죠. 돌멩이다, 무가치하다 이렇게 표현. 극과 극의 시각을 갖고 있는데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법무부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라든지 규제라든지 규율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규제다라는 관점을 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TF가 만들어진 게 작년 9월 1일 날 만들어졌지만 법무부한테 주관으로 넘어왔던 것이 12월 달이었거든요. 이때 아무리 생각해도 규제의 대상이지 이걸 양성화 대상이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 맞춰서 법무부는 폐쇄 이야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맞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법무부에서 이 가상화폐를 도박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신규 이 구조 자체가 신규 투자자를 끌어들여서 돌려막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가격을 끌어올리고 결론적으로는 기존 투자자가 이제 배당금을 챙기는 방식이다. 이게 폰지 사기라고 하는 보통 그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방식이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바다 이야기와 같은 그런 방식의 도박하고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특별법 얘기 나온 것에서도 도박죄 혹은 도박 개장죄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지금 남겨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노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개인이나 조직이나 똑같이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가상화폐 시장의 휘청이자 또 코스닥 지수가 4%까지 급등을 하면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이제 가상화폐 시장에 좀 파급력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 그러니까 싶은데. 충격 받으니까 그 돈 빼가지고 지금 코스닥으로 갖다 min 거죠. 그러다 보니까 4% 오르면서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그렇게 발표하니까 전 세계에서 가상화폐,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 이게 110조나 빠졌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관련된 시장의 장악력이 그렇게 크다는 것이고, 그럼 지금 이 사이드카 발령된 게 2009년 9월 이후로 최초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에너지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낭비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투자자들의 반발은 좀 거센 상황인데 규제 반대에 나선 청와대 국민청원 서명자가 10만 명을 좀 훌쩍 넘어선 상태고요. 정치권 일각에서도 너무 극단적인 대책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런 가상화폐 규제는 좀 어떻게 현명하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될까요? 근데 이제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2030 세대의 그 흑수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지금 보는 시각이 우세하고 또 하나는 그 뭐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진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진입 장벽이 낮고 또 적은 금액을 가지고서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 또 손쉽게 한국에서 뭐 거래가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해외로까지 확정할 수 있다는 점들 때문에 아무리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실효성이 없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계속 이걸 막기만 해서 과연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자금이 음성화가 되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요즘에 또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가지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이게 저해 요인으로 나온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뭐가 중요한 문제점이냐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있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분류가 되는 것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분산 원장을 기록하는 시스템 유지에 필요한 연산 능력이 이제 필요한데 이거는 이 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자가 개인들이 다 참여해가지고 이거를 같이 해주어야지만 이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프라이빗 블록체인하고 다르게 실질적으로 이게
중단이 돼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바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는 이 프라이빗 블록체인보다는 퍼블릭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의 기술이 앞으로는 좀 더 대세가 될 거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지금 시작하는 시점인데 이제 이걸 막아버리게 되면 나중에 가서 우리나라는 뒤처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벤처 기업이나 이런 그 IT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적정 수준에서 어차피 이제 대세의 흐름은 너무 시장이 많이 과열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걸 끊어버리게 된다면 또 실패하고 손해분세 너무 많으니까 네. 그걸 좀 적정 수준에서 좀 정리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예.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이 예.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문제가 아니라 블록체인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분리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부 당국자가. 그냥 예. 분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 전문가들한테 이야기 들었다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 명확히 말씀드리고 일본에는요. 가상화폐 소녀들이라는 걸그룹이 떴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러게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활성화시켜서 대중문화까지 연결시키는 정도의 이 탄력성을 보이고 있는데 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가상화폐 걸그룹이라고 가상화폐 소녀들이랑 걸보니까 제일 리더는 비트코인이고요. 그다음 뭐 예. 이더리움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게 해서 말입니다. 그 가상화폐 그 쓰고 춤추고 노래를 해요. 예. 2번 이상 비밀번호 같이 하지 마세요. 뭐 이런 노래 하면서 그러니까 문화까지 연결하는 것이 일본에는 있는데 왜 그거보다 훨씬 더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게 안 되느냐 이거죠. 이게 참 답답합니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규제의 의미,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가 지난해 12월 28일에 실명제 전환 등의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정부가 그 법무부도 그렇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추적되지 않는 자금이라든지 이것이 불법 자금, 정치 자금, 마약 자금 예. 뭐 이런 것들로 될까 봐 겁을 먹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충분히 그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명제로 돌아섰을 때 실명 확인 서비스로만 해도 어느 정도 효과가 볼 수 있다. 근데 사실 주식 시장도 그렇고 다른 시장의 시세 조정이나 환치기 이거 안 하는 데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뭐랄까 부작용은 어디나 다 있을 수 있는데 예. 그 빈대 초과상간 태울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그러니까 부작용은 좀 감안하더라도 긍정적인 부분을 좀 양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시중은행은 지금 일단 정부와 보폭을 낮추는 모양새인데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들이 실명 확인 계좌 서비스를 사실상 중단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떤 영향으로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한은행에서 뭐 예를 들면 실명 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예. 그다음에 뭐 실명이든 가상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가상 계좌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자금이 음성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실질적으로 거래자의 실명 계좌하고 가상화폐 취급업자하고의 그 동일성을 확인하는 그 통로로 사용됐던 게 바로 이제 가상 계좌와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예. 이거를 인정을 안 해주게 되면 거래소들이 사용하는 그런 계좌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막히게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거래소는 법인 거래를 하나 그 계좌를 트고 그 밑에다가 이제 벌집 계좌라고 해가지고 그 거래를 하는 사람들의 계좌를 따로 모아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실명 확인이 안 되고 자금이 음성화된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하고 비춰봤을 때 과연 맞느냐 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난해 4월에 가상화폐로 아예 결제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어서 예. 1만 개 이상의 점포에서 사실은 이게 결제가 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임금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임금의 일부를 비트코인 등과 같은 가상화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이제 회계 기준이 이제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적용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예. 또 하나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상품으로 보고서 지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와 반면에서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면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어서 또 스위스가 양성화시키는 것하고 또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전체 거래 규모의 전 세계적인 거래 규모 21%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취해야 될 위치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도 이제 금융당국에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쪽에 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만 네. 과연 그것이 반드시 옳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네. 법무부는 가상화폐 열풍에
다소 급제동을 건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해명에 나섰거든요. 아무래도 좀 이런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도 어제 법무부에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놀래서 제가 그 금융위원회와 그리고 그 국무조정실과 그리고 법무부 사이트를 다 뒤져가면서 TF가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지 샅샅이 서치를 살펴봤는데 TF가 작년 9월 1일 날 시작을 됐어요. 어디서부터? 금융위원회부터. 그러다가 12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야기가 있으면서 12월 4일 날 법무부가 주간 TF 팀장을 맡게 되는 TF로 됐었는데 바로 그 다음 주인 12월 13일 날 국무조정실로 다시 이관됩니다. 왜? 그 사이 사건이 너무 많이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TF에 대해서 나왔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장은 과열되고 점점 뜨거워지고 있고, 그러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저거 아까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폰지 사기 맞는데라고 하면서 급하게 이야기를 나오게 된 것이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장관 주변의 강경책을 이야기한 측근들 때문이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렇든 저렇든 이건 실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TF를 만들었으면 TF에서 바깥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목소리가 하나여야죠. 그런데 이게 각자 개별 TF들이 부처별로 있다 보니까 그 개별 특히 법무부에서 규제책으로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뻥 터져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 법무부라든지 뭐 과학기부라든지 금융위라든지 이게 따로 하지 말고 TF가 만들었으면 단일한 목소리로 결정된 사안만 정리해서 이야기해야 무능 정권 소리 안 듣습니다. TF에서부터 일단 혼란이 있었던 거군요. 지금 법무부의 이런 특별법 제정을 두고 벌써부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한 변호사가 정부의 규제가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다면서 헌법 소원을 청구한 바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12월 28일 날 이제 그 계좌와 관련해서 금융 당국에서 이제 제재를 가하니까 무엇을 얘기했냐면 가상계좌 신설 금지 대책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거고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거는 그 법무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그 특별법 제정과 관련돼서도 혹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그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그 변호사님이 앞으로 3차에 걸쳐서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특별법 제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위헌과 관련된 헌법 소원을 앞으로 추가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되는 그 근간은 재산권 침해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내 돈을 가지고 내가 하겠다는데 이걸 가지고 왜 뭐라고 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제 그 부분은 아마도 헌법 소원을 제기하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뭐 결정이 빨리는 안 나오겠지만 이게 손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공익과 사익을 구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에서 이 사람들의 재산권을 조금 규제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맞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그런 법 제정에 대해서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앞으로 특별법 제정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소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아마 이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론이 악화가 되면 사실상 법 제정에 좀 어느 정도 난관이 있을 것 같은데 재산권 침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밖에 또 다른 어떤 걸림돌은 없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법무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좀 섣불리 이번 사실 신년 기자회견 하다가 11일 날 갑자기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게 이제 기조를 그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무의식 중에 먼저 그런 식의 발언이 튀어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해 10월부터 법무부에서 이 특별법을 좀 제정해서 좀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국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한테 이러이러한 식의 이제 입법을 좀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이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약간 좀 그 거부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온건하게 나가서는 아무것도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법무부에서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물론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도 법안을 발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해주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손을 쓰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 국회의원들이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는 걸 알고는 오히려 점점 더 나는 이걸 못하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선을 긋는 게 많아져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법 제정까지 사실은 가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대안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래소 폐쇄 이런
극단적인 방법 말고 좀 점진적으로 좀 과열 양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좀 그런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까 기자 브리핑 중에 그 거래소 폐쇄와 비슷하게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예. 근데 거래소 폐쇄나 질서 있는 퇴진이나 뉘앙스만 다르지 같은 거죠. 예. 즉 안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되든 어떻게 되든 저는 명확한 정부의 입장이 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예. 다시 말씀드려서 실명제를 하든 예. 실명제를 하지 않든 거래소 폐쇄를 하든 그렇지 않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소위 해서 암호화폐에 대한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내오지 않았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다 보니까 각 부처별로 입장이 다 다른 거고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개별 부처마다 소리가 다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암호화폐에 대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라는 거 먼저 이야기하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각각 이걸 위해서 각각 부처별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겠죠. 그 커뮤니케이션 돼서 그 통로가 하나가 돼서 바깥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됐고 예. 마지막으로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어떻게 스케줄을 가겠다는 연착륙 스케줄이 나와야지 이렇게 질서 있게 나와야지 어제처럼 자기 부처에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여러분 그럼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런 순서대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구체적으로 그냥 말씀 잠깐 드리면은 예. 지금 이제 거시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재 지금 시장 규모가 너무 커져 있고 여기에 지금 투입되는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전면적으로 거래소를 폐지한다거나 아예 중단시키는 것은 시장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양성화시키되 이제 그 수수료나 뭐 이런 부분들이나 혹은 양도세나 거래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조금 매기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중단시키고 또 투자하는 것도 이제 한도 금액을 좀 정해놓고 이런 방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더 중요한 게 거래소 개정에 대한 실명제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어떤 돈인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해킹 등이나 뭐 고객 피해 방지 대책 같은 것들이 좀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예. 이제 요즘 이제 코인 투자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예, 예. 마구잡이 코인 발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규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예. 네, 앞으로 저희가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완 경제평론가 노영희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